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 하나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네. 중에 하나를 또 질문을 드리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예, 예. 지금 푸틴 대통령이 사실 상당한 기간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정적들을 뭐 암살한다든가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관료나 어떤 정부에 의해서 많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테러 같은 것들이,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객관적으로 저는 친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언론인이 피습을 당했다든지 또는 그 소위 이제 재벌들 중에 이제 그 좀 엉뚱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은 좀 엄격히 말하면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체 이제 그 언론사 이제 계열사 중에. 그래서 이제 푸틴을 한테 자꾸 이제 뭐 찝쩍거리고 이제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 전반적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선 그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독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위반하면서 또는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집권을 한다. 그럼 마구 자의적으로 뭘 한다. 그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에서 제일 당장 얘기하는, 아니 지금 뭐 십몇 년째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래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독재입니까? 최근에 금방 된 아베도 한 7, 8년 해먹었어요. 2번에 걸쳤어요.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이라고 있죠? 네. 그분 3번에 걸쳐서 10년 이상 해먹었어요. 지금 메르켈 수상이라고 있죠? 독일에요. 여자 수상이요. 그분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상들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다수당 국회의원들, 다수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한 데다가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임 그 옐친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그 서방이 그 장난을 못 치게 또 딴지를 못 걸게 아주 그 과격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푸틴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제 표마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네. 그 저도 뭐 제가 무슨 뭐 푸틴 대통령 무슨 소속 정당원도 아니고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그 러시아가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헌법 개정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 임기가 24년이면 끝나, 2024년. 근데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24년 이후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 헌법이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뭐 자기가 대통령을 하다가 뭐 총리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뭐 대통령을 했다. 이거 자체는 뭐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실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조금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 러시아 자체 그 헌법에 의거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뭐 독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사실은 이렇다라고 이제 또 다른 반론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어떤 경제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네. 그네들이 어떤 문화나 스타일, 뭐라 그럴까, 습관, 네.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원래 오해라는 건 잘 서로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생기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그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한 11년간 러시아 사람들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친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들의 속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백인이고 유럽 인종이죠. 근데 이제 외모는 그런데 이 심성이 서유럽 사람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러시아 사람들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서방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굉장히 세련되고 예의 바릅니다. 아주 처음 만난 사람들 아주 웃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몇 번 만나면 하이, 어쩌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이 돼도 진전이 없어요. 유리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진 않지만 소리 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넘어올 생각하지 마. 백인들의 경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생긴 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러시아 미녀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남자들도 인물이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앵글로색슨들이 되게 좀 인물이 좀 떨어져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인물 훌륭한데, 네. 만나보면 이렇게 좀 투박하고, 세련되질 못하고, 좀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주 솔직해지고, 유리벽이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오히려 쉽지 않는 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백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리벽 같은 거를 러시아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더... 사람들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서방 사람들은 네.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내가 사회자분하고 친한 사이든 아는 친한 사이든 내가 이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해서 이만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쉽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안 되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딱 계산만 나오면 돼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친해져야 되는 거군요. 개인적으로. 그 술 마시는 문화, 우리 러시아 하면은 일단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좀 과장된 얘기인데. 그래요? 어느 사회나 오히려 술 권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술을 더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소주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이렇게는 혼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이죠. 요즘 특히 러시아 젊은 사람들은 술도 잘 안 마셔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럼 소련 때는 술 안 마셨냐?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이유가 있었겠죠. 술을 좀 마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니시어티브나 자유라는 게 없고, 모든 게 이제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술을 좀 마셨겠죠. 이제 그래서 술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술 소비량은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요. 전체 소비량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적 문화로는 술자리를 통해서 가까워지잖아요. 네네. 러시아도 그런 게 있나요?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특히, 물론 꼭 겨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면 날이 추워지면은 겨울이 좀 길고 그래서 사우나를 즐겨 해요. 근데 사우나가
뭐 우리나라도 물론 사우나 가서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럽니다만 거기는 완전히 식당하고 사우나가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우나 하면서 나와서 또 뭐 한 잔 마시고 먹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이게 옷 다 벗고 뭐 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은밀한 군데만 좀 가리고 이 정도는 좀 돼야 이제 친하다 얘기가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먼저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적인 어떤 교류를 먼저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겠네요. 네네. 물론 이제 비즈니스 이해관계도 분명히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러시아어를 좀 더듬더라도 하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 떠듬떠듬하는 한국말을 이게 힘들어서 할 때 한 수 접어주지 않습니까? 접어주고 친근하게 느끼고요. 뭐 그건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혹시 그 소장님이 공사로 근무하고 계셨을 때, 네. 그 왜 사람 사이 잘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오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억나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글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식탁에서 뭐 이렇게 조용히 먹어야 된다.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먹고 뭐 트림을 하고 좀 요란하고 이래야 이렇게 그 예의상 네. 잘 먹었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예의 바른 행동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제 식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보통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 하면 소위 이제 무슨 뭐 수프, 뭐 샐러드, 뭐 이제 뭐 이렇게 중간 또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메인이 이렇게 나오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그 자기들 시키는 먹을 때는 우리처럼 우리는 한 상에다 다 놓고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손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계속 권해 먹으라고 그냥. 그래서 그 이제 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좀 그 거북하더라도 많이 먹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한국 혹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호감도, 왜냐면 우리가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한류 문화 때문에 네. 되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별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이제 한류 말씀하셨으니까 그 특히 이제 러시아의 그 뭐라 그러죠? 10대 후반이면 소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가씨라고 그러나 되나요? 뭐 소녀, 예, 이게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 아가씨. 이 정말 그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지. 아주 그 여리여리하고 아리따운 이 아가씨들이 이 케이팝에 아주 그 푹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우리 문화원이 있거든요. 한국 문화원인데 거기서 한국어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어 강좌가 미에 터집니다. 물론 이제 수용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탓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울 때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진학, 상급 학교 가서 공부나 또는 취직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해서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K-팝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90년대부터 대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자기가 접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은 어떤 것 같다, 미국 사람은 어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90년대 그부터 이제 그 러시아에 갔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뭐 소위 말해서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 지사장이나 지사원 이런 사람들이죠. 뭐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뭐 한국인에 대한 그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과 협력을 하거나 뭐 수출을 하거나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러저러한 어떤 비즈니스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떤 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체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 밖의 기업의 경우는 자꾸 무슨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누가 뭐를 이렇게 알아봐 준다더라 또는 뭐를 이렇게 해결해 준다더라 이런 이제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는 것 경향들인데 그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기꾼은 보통 우리가 점잖게 브로커라고 그러죠. 세계 도처에 다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 비즈니스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은 무엇으로 합니까? 눈빛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 사실은 그 러시아 통역을 좀 제대로 된 통역을 좀 제발 좀 쓰십시오. 싼 맛에 저렴한 가격에 관광 가이드 수준의 통역을 쓰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요. 뭐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개 이제 합의가 개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죠. 뭐 이해관계에 부딪힐 게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엉성하게 통역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작 이게 합작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아니 마누라하고도 살다 보면 티격태격을 하는 판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통역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역 때문에 사단의 경우가 나고 서로 나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를 잘못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통역이 엉성해가지고 100% 똑같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통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통역을 현지에서 구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실력 있는 그런 통역을 구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지에서 통역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국내에 그 아주 그 유수한 통역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 대학이나 뭐 중앙대나 이화대나 아주 거기서 배출한 그 훌륭한 그 동시 통역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게 현지보다 오히려 왜냐하면요 통역이라는 게 러시아 말만 잘해 뭐 영어 통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두 가지 말을 잘해야 그게 제대로 된 통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 그 통역대학원을 해서 아주 그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 유능한 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뭐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어 좀 합니다. 근데 저보고 통역을 좀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거절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한다는 것과 그 소위 비즈니스를 위한 통역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 뭐 밥 먹는 러시아요? 그 정도면 제가 통역하죠. 그러나 저보고 제대로 된 이제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통역을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실력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현지에 가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일상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이미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움직이는 게 가장 성사율이 높겠네요.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만 나중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는 정말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 땅과 어떤 그런 지역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할 때 네. 자원 개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해주와 관련해서 사실 러시아에서도 뭐 여러 차례 한국을 좀 끌어들이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가스를 포함한 이제 지하 자원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 뭐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뭐 세계 뭐 랭킹 몇이 다 되는 러시아지만은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자원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또 그 하이테크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내 자원 개발은 이 미국이나 영국 또는 프랑스 또는 일본 이런 이제 선진국들이 사실상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좀 몇 건 좀 있고 인도도 좀 지분 투자를 좀 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원을 수입한다는 얘기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거는 또 별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석유개발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광업진흥공사인가요? 하여튼 그런 정부 기관 내지는 준정부 기관이 있고 몇몇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그 자원 개발에 지금 뛰어들 만한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러시아 쪽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쪽 그 북극해 연안에 그 이제 가스전이 하나 대규모 가스전 개발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가스공사에다 대고 이제 좀 지분 차연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면 그래 가스공사가 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같은 준정부 기관들이 아무것도 안 했냐?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좀 이게 중소 광구 뭐 큰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좀 도전을 좀 했었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눈이 높아서 그런지 그런 것도 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내에서 석유나 가스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거는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수입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사할린 광구에서 채굴한 가스를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좀 번듯한 그 지역 광구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자본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그 일본의 종합상사들의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자원 개발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죠. 뭐 사실 확인은 잘 안 됐지만 일본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할린 광구에 지분이 상당합니다. 일본 국가 자체가요? 아니면 일본의 기업들? 일본 기업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단위에서 어마어마한 뭐 이거는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 뭐 대개 이제 최소 단위가 한 몇억 불씩 되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뭐, 환율을 따져볼 때요. 그러나 어쨌든 뭐 천억 단위 넘어간다 해도 몇백억 단위가 된다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근데 사실 그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서 자원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러시아 광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광고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성공 확률은. 기업들이 막
과감하게 하기에는 아마 경험들이 없으면 또 그게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저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난 해외 자원 손해봤죠. 개발해가지고 뭐 이제 재미를 못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후폭풍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국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쪽에서 자원 개발을 해서 우리의 어떤 부를 늘려야 돼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어떤 역량이 없는 거로 봐야겠네요. 사실은, 예.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러시아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은 기술력을 가져오는 거, 혹은 뭐 그들의 시장을 개척하는 거,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수입이라든가 일반적인 무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부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인데 사실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소련 당시만 해도 이렇게 폐쇄돼 있었습니다. 군사구역으로 이제 일반인들의 출입이 이제 허용되지는 않고 그랬는데 이제 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지역에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이제 러시아 내 어떤 자본을 동원하기도 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이제 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중국 시장이란다요. 그 러시아 시장. 러시아 시장을 우리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품목들 혹은 어떠한 아이템들이 좀 러시아에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러시아 경우는 우리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짐작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거기 이제 현지 공장도 있고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또 뭐 휴대폰 이런 거 아주 잘 나가고 러시아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도 지금 이제 소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한국에서는 그러죠. 러시아 말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공장을 벌써 한 10년 좀 더 됐죠. 그래서 거기서 조립한 차가 아주 잘 팔려가지고 러시아에서 국민차가 됐을 정도예요. 특히 이제 아반떼 모델을 좀 이렇게 조금 변형해가지고 새로운 현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솔라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아주 잘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 소위 뭐 초코파이 러시아 사람들 왜 이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좋아하고 팔도 라면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락 라면. 국내 라면 시장에서는 팔도 라면은 사실은 미미한. 그렇죠. 근데 농심 신라면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최고. 근데 러시아 시장에서는 정반대예요. 농심 신라면이 미미한 존재고 팔도 라면, 도시락면 이게 주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팔도 라면 회사에서 이제 현지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들어선 동네 이름이, 지역 이름이 라멘스코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명당 자리를 찾아서 공장을 짓는 바람에 이렇게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우리가 잘 나가는, 화장품도 잘 나가요. 품질, 프랑스제보다 못지않고 가격은 훨씬 싸고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서 뜨면 주변의 CIS 시장에서 다 뜹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또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아직도 한 나라예요. CIS 정치적으로 물론 독립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의 부유층들은 모스크바에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있어요. 여기서 뜨면
옆에서도 다 떠요. 진짜 말씀 나온 김에 과거 그 독립 그 분쟁인가요? 그것 때문에 체첸하고 상당히 뭐 내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떤 그런 정치적 불안상으로 그 이웃 나라들하고 과거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하고 어떤 뭐 전쟁이나 뭐 테러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련은 이제 15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 중에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머지 14개 주변 국가들은 주변 국가대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체첸 공화국은 이 떨어져 나간 14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러시아 연방 그 내부에 있는 자치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자치공화국이 이제 이 체첸 사람들은 회교도고 민족도 좀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에 그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연방 그 중앙정부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코 그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는 벌써 이미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벌써 그 이제 안정이 됐고 지금은 그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뭐 최근에 중국에서 뭐 이제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그 지역에서 뭐 그 이제 중국 중앙 정부에서 이제 막 그 문화 말살 정책을 하고 뭐 언어 뭐 종교 이런 거를 뭐 탄압하고 그런다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러시아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도 연방이죠. 네, 러시아 자체만 해도 큽니다. 흩어진 그 과거 소비에트, 과거 그 연방 국가들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자체도 연방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예. 그 민족 수가 제가 이제 공식 발표로 보니까 한 수만 명 이하 되는 소수민족도 있는데 수만 명 이상만 따져도 140개가 넘습니다. 와, 다민족 국가네요. 러시아도. 그럼요. 세계에서 제일 민족 수가 많을 겁니다. 그 중국이 이제 뭐 한족 포함해서 56개라고 그러는데 그 뭐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왜 중국도 왜 이 지역 저 지역 다 틀리잖아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나 말투도 다 틀리고 러시아도 좀 그런 면이 있겠네요. 민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요. 그 우리가 뭐 이제 타타르스탄 공화국이라고 또 있어요. 타타르족이라고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 몽골 타타르라고 그러죠. 옛날에 달탄족이라고. 예. 한문을 쓸 때는 달단. 예. 소위 이제 그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 걸쳐가지고 러시아를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타타르족이. 지금 이제 그 볼가 강가에 그 이제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자치공화국을 세워서 뭐 자기네들의 어떤 언어나 문자, 문화를 계속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민족의 성향의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 어떤 그런 것들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괜히 일반화 시켰다가는 그냥 물론 슬라브족이 다수입니다만은 그 140개가 넘는데. 네. 이렇게 또 그 다른 각도에서 러시아를 좀 바라보니까 러시아도 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잖아요. 이 연합이 잘 안 되는 혹은 민족 간의 어떤 그 불만족 이런 그 그렇죠. 불평등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연방 국가들 민족을 하나 독립시켜주면 이게 또 연달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수 민족들에게는 더 잘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그 러시아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무슨 그 이렇게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러시아 내 안에만 해도요. 그 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슬라브족들은 러시아 정교라고 그러죠. 이제 그리스 정교하고 똑같은 건데, 그 어느 까잔이라는 도시를 가보면 러시아 중부에 있는데요. 회교 사원하고 러시아 정교의 사원,
이제 이 건물에 나란히 같이 서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종교적인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갈등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네, 오늘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재밌게 풀어주신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의 박병환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